자, 권력에서 밀려난 뒤 동남아 일대를 떠돌다 결국은 피살이 된 김정남. 도대체 누가 왜 살해를 한 걸까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김정남이 어떤 인물인지 지금 나와 있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김정남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성혜림이라고 하는 여배우와 김정일 당시 이제 국방위원장 되기 이전에 이제 젊은 김정일 위원장이 말하자면 정식 결혼이 아니라 동거 형태로 비밀 동거 형태로 살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낳은 일종의 사생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1996년에 이모 성혜랑 씨가 망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입지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김정일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러다가 2001년에는 일본의 불법 입국 문제로다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에서도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는 동생인 김정은이, 이복 동생인 김정은이 집권하게 되면서 후계자로 지목이 되면서 완전히 권력 투쟁에서 상당히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 2013년 고모부의 사망으로 그야말로 북한의 권력 세계에서 거의 축출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 속에서 외국을 떠돌다가 이번에 변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아들인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에서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쳤는데 과연 그 완전히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까지 내쳐졌을까요? 또 아니면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김정남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일각에서는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소위 그 당부했는 그 내용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첫째, 자기가 죽거든 사망하면 모든 자식들과 식구들을 그 김경희와 김정은에게 돌보도록 당부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김정남에 대해서 한 말이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남을 많이 배려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또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니까 그가 그의 애로를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줘라. 이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어떤 그런 소문 아닌 소문이 사실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김정일은 사실은 그 김정남이가 바깥에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그 불충한 행동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좀 눈 감아주면서 어느 정도 그 행동을 좀 인정을 해줬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먹혀 들어가는 것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 김정남이가 여러 가지 그 김정일 사망 이후에 외부에서 사실 돌출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이런 그 세습에 관련된 그걸 또 부정하는 어떤 이런 것 등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김정남을 해친다든가 아니면 김정은을 억지로 평양에 데리고 간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그냥 지내오던 사실 어떻게 보면 낭인 생활을 하던 김정남을 살해를 했어요.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요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살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야말로 이것은 좀 부검 결과라든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들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기초적인 사실관계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중에서 북한이 개입을 했을 것이다, 또 김정은이 지시나 최소 승인을 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만 본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째로는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체계와 관련해서 김정남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여전히 작동을 해서 제거를 했다. 잠재적으로라도 화근을 제거했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능한 시나리오겠고, 그게 아니라면 개인의 일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명을 신청했다거나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그다음에 꼭 망명은 아니다 할지라도
북한에 대해서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정부적 활동이라든가 예.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밀을 외부에다 판다든가 뭐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자금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김정남은. 예. 그래서 그런 자금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에 과도한 요구를 했다거나 하면서 북한 당국의 어느 부서와 분야와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일탈 차원에서 김정남에 대해서 제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요 얘기는 좀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법원에 신문이 지금 열리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특검과 청와대 측이 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광옥 비서실장 그리고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신문기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명폰이 있는 전화기로 수백 차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통화를 했다. 차명 전화기가 사용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 압수수색 대신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특검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라면서 청와대가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얘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독일에 갔던 최순실과 무려 127차례 통화를 했다. 그리고 차명폰으로도 590여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게 특검의 지금 주장입니다. 이러면서 이 차명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다. 이 핵심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피면서 법원의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차명 전화기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은 국민에 대한 보여주기시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압수수색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왕선택 기자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중에서 뭐 그러니까 잠재적인 경쟁자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일탈, 특히 망명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미 김정남은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망명을 타진했다는 설도 있었고 망명을 시도하려던 정황이 좀 보였습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 망명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 전에 김정남을 잘 돌봐줘라 하고 하는 것을 김정은 자신도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장성택이가 나름대로 결과적으로 처형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정남을 또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장성택과 소위 고모 김경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돌봐주는 라인이 사실상 끊겼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북한과 김정남 사이에 있어서 이런 후원 체계 자체가 끊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남으로서는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평소에 굉장히 방만하게 사치스럽게 살아온 사람이 그런 어떤 자금줄이 끊긴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제3의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망명이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유추가 해봤을 때 망명을 한다고 했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김정은 측근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제 도를 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유일 독재 체제, 유일 지배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경쟁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뭐 김정남을 제거했을 것이다. 뭐 이래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배다른 또 형제가 또 있죠. 그게 김평일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 해외에서 외교관 생활로 이래 하면서 조용히 사실은 그야말로 있도록 얘기해요. 그럼 지금도
아주 그 안전하게 생존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김정남 자체도 이런 그 소위 그 여론 트러블 메이커랄까 이런 여론 조성하는 형태로 외국에서 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아니면 살았다면 또 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극단적인 처방을 나름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고 또 해서도 안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게다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전에 그 고모부인 장성택을 채용했을 때와 네네. 물론 고모부도 채용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네네. 인륜에 고하는 범죄입니다만 고모부 채용 때와 그래도 형을 죽였다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 그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김정은이라도. 그 측면에 있어서는 뭐 물론 이제 고모부도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 또 이복 형이지만 예.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 있고 장성택과 김정남은 또 다릅니다. 장성택 경우는 소위 내부적으로 있으면서 제2의 그러니까 김정은 권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 루머를 가졌던 예. 그런 인사였거든요. 그럼 이것은 쳐줘야 되는 거지만 아무리 고모부지만 쳐주는 형식으로 갔다지만 그러나 김정남의 경우는 해외에서 일종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의 뭔가 도전적인 그런 것으로서는 요소가 그만큼 희박하다 이래 볼 수는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확실한 건 여성 2명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CCTV도 나왔는데 누구였을까요?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한 공작원이 어떤 임무를 띠고 평소에 어느 정도의 살인 납치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김정남을 살해한 뒤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는 여성 2명. 북한의 여성 공작원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북한은 노동당 35호실로 불리는 대외정보조사부에서 10대 소녀들을 뽑아 비밀 요원으로 길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로 해외에서 공작 활동을 하게 되는 만큼 선발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출신 성분은 물론 외국어 구사 실력을 포함해서 지적 능력도 보고요. 때로는 외모까지 따집니다. 이렇게 선발되고 나면 암살, 납치, 폭파 등의 훈련을 받아 살인 병기로 거듭난다는데요. 여성들도 평균적으로 태권도 3, 4단 이상의 웬만한 섬을 오갈 수 있을 정도의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미인들이에요. 12살, 13살 때 데리까니까 그때부터 교육시키지.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한항공기를 폭파한 김현희 씨도 대표적인 북한의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입니다. 김현희 씨는 YTN에 출연해 여성 공작원 선발 과정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몇 차례 사전에 나와서 다 뭐 문건이라든가 출신 성분, 학교 생활 이런 걸 다 여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접 면접들 하고 여러 학생을 뽑아놓고 면접하고 또 시당에 불러서 또 여러 가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소환되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위비 소속으로 난파돼 국군 장교들과 내연 관계를 맺고 군사 기밀을 빼냈던 간첩 원정화 씨 역시 10대 시절부터 독침 같은 살상무기 사용법과 호신술, 사격 등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언론은 이번 사건을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공항 한복판에서 출국 수속하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붙잡고 여성 2명이 물론 2명만 있는지 2명을 포함한 최소 2명인지는 봐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2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작원 여성 2명이 한 사람 제거하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북한 공작원들이 교육을 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대외 공작원들의 어떤 면모라든가 방점이 바뀌고 있는데 80년대 지금 이제 방송에 나왔던 김현애 씨의 예가 나오면서 여성 공작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 사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어떤 이런 테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게릴라전에서 이제 베트남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 북한 내부에서 이제 게릴라전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요 오늘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막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5년 전부터
김정남의 암살을 준비해 왔다라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5년 전이 언제일까요? 이미 김정은이 권력을 막 장악을 하기 시작하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만나러 마카오를 가던 중에 피살됐다라고 합니다. 자, 가족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김설송인지 아니면은 그의 뭐 두 번째 부인인지 뭐 아들이나 다른 또 자녀가 있는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원래 김정남은 마카오에도 살았고요. 이 말레이시아에도 있었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 가끔은 중국까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카오를 가기 직전에 가족 만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살해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정보위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던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국정원 파악입니다만 네네. 5년 전부터 김정남은 제거 대상이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군요. 예, 기본적으로 그 소위 이제 김정남이라는 거 하면은 일단 격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궁극적으로는 물론 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사망 이전에 그 돌봐줘라고 하는 어떤 그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이 권력을 장악하고 또 그다음에 유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태양은 하나여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격가지는 어떤 형태든지 이걸 치든가 아니면은 뭐 보이지 않게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 이건 움직이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런 그 소위 이제 김정남 자체가 해외에 떠돌면서 자꾸 이 소위 그 북한에는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백두혈통에 대한 여러 가지 패밀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적으로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걸 자꾸 까발리는 그런 형태가 많았거든요. 예. 이것은 사실은 김정은 정권으로서 소위 어떤 면 수령, 저쪽의 수령 자체가 신적인 어떤 그런 정도의 위신을 갖고 있는 또 갖도록 만드는 그런 예. 사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까발리고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제거 대상은 일단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죠. 예. 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통일부가 앞서 브리핑을 했는데 죽은 사람이 김정남인 것만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정말 신중합니다. 중국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반응 보이지 않고 있고 일본도 반응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 실험을 한 게 아니거든요. 북한 권력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북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국정원이 파악한 것, 물론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게 알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을 끄는 게요. 가족들 만나러 갔다고 했잖아요. 김정남의 시신은 누가 수습해야 되죠?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놓고 지금 북한에서는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기 말레이시아 자체에서는 피살 사건이기 때문에 시신을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신 인도와 관련돼서 혹시 그 하태경 의원의 그 내용이 잠시 뒤에 준비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에게 시신을 주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현장을 지금 말레이시아 현장을 잠시 뒤에 연결을 해서 지금 그쪽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시신의 문제인데요. 이 네. 얘기는 잠깐 짚고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그 네. 시신은 가족한테 인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적은 평양입니다. 김정남은. 평양에서 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 만나러 마카오에 간다고 했으니까 마카오에 있던 가족이 이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렇겠죠. 과정에서 김설송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한솔. 네, 김한솔.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관심 대상인데 현재까지 벌어진 상황으로는 아마도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범죄 행위가 백주 대낮에 벌어졌고 이것은 말레이시아 주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을 말레이시아 당국이 하기 전에는 아마도 시신 인도 같은 것을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이런 행동이 벌어졌다면 북한이 아마도 말레이시아의 주권적인 어떤 부분을 요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 주권을 훼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레이시아가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진상 조사를 더 하고 상황 파악을 해서 국적이라든가 북한의 개입 여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시신 인도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시신 문제는? 그 시신 문제 자체는 우리가 그냥 그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지금 김정남 자체가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도 사실 없다. 그럼 가정을 안 꾸리고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북한 당국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자기들의 그 국적의 그 인물이니까 이것을 이제 인도해 달라 뭐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엄연히 김정남으로서는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야말로 예. 그 대표적으로 김한솔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그다음에 또 그 딸까지도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게에서 뭐 부인이 됐던, 하기야 뭐 부인이 여러 명 있다고 해서 지금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예. 그 가게에서 와서 이것을 시신을 인도를 해 간다든가 아니면은 시신 확인을 하고 이런 그 장례 절차를 거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예를 들면 예. 평양에 가서 이 뭐 그 시신을 안치하겠다라든가 예.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가족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마카오라든가 이런 데서 모든 것을 다 그 처리를 하겠다. 이래 한다면 북한 당국으로서 콩나라 밤나라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뭐 그 계속 그 김한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김한솔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만 네. 어찌됐든 아버지가 피살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지금 우리가 가장 또 우려된 일단 뭐 피살 당하는 사람은 당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이제 가장 식솔이 사실 문제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한솔의 경우에 사실은 이거는 위험의 표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위협의 표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뭐 중국 당국이 될 수 있더라. 만약에 이제 이게 가족들이 위치한 곳이 중국이라면 중국 당국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형태든지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인권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또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낸다든지 해서 이러한 나머지 가족들이 더 이상 이런 그 김정남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여러 사람 또 지목을 하게 되면 결국 김정은의 자극만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현지를 연결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지에서 지금 경찰관들이 저희 방송을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을 봤는데 화면이 도저히 흔들려서 이 상태로는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말레이시아 정부도 지금 북한이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 그리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신중해서 저희들도 방송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YTN 개관 해설위원,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